자본주의 본질과 모순은 저희는 그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하려는 그런 혁명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원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자본주의 본질과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번, 반가로 1번에 써있거나 2번은 저희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쇠퇴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쇠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첫 번째는 자본주의 쇠퇴라는 거는 막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물적 토대가, 공산주의의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적 토대가 있는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 쇠퇴 시기라는 규정이고, 나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것이 바로 그 막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전야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본주의 쇠퇴를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그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윤율 하락 경향이라는 모순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그 과잉 축적 모순과 이윤율 하락 경향이 이와 같이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지불 가능한 시장이 부족한 상황과 결합이 돼서 이것이 자본주의 위기를, 현재와 같은 위기를 심화시켰고 만성화시켰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이 대공황 시절부터 쭉 있어왔던 위기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욱더 심해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기도 짧아졌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쇠퇴의 경향은 경제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학적 차원에서도 인류 자체를 파멸로 몰고 갈 만한 이런 상황들이 전쟁들, 학살들, 그 다음에 환경 파괴와 생태 재앙들, 빈곤들, 지금 실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쇠퇴라는 규정은 자본주의가 저절로 무너진다는 규정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제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하에 3번 공산주의 토대라는 것은 자본주의 쇠퇴가 이미 생산력의 발전과 그다음에 노동 배급의 발전,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창출해 놓았다.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실천적 목표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주의로의 이행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두 번 정도 토론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바뀐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건 다 PT 독재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권력 장악 후에 혁명적 방책들이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 부분에 PT 독재의 가장 먼저 취해야 될 방책들이라서 2번 항목에다가 자세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PT 독재의 본질은 부자국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평이하라고 지칭되는 노동자 직접 권력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들이 여기 쭉 나와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산수단들을 노동자 평의회가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그리고 그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 부문으로 확장을 시키는 이런 과정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 고유 토대에 의거한 그런 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사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도 일국가나 일개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확장했을 때만 국가나 그 다음에 인간의 보편적 정체성과 창조성이 바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우리가 건설한 공산주의 이 문제는 과거에 존재했었던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라고 지칭했었던 그런 국가들에 대한 분석과 거기서 얻어내는 부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건설될 공산주의가 어떤 사회인가를 도출해내는 부분인데요. 소련 사회를 분석을 1-1부터 1-3까지 해놓은 거는 역사적으로 있던 그 사실들을 그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인류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서 성공을 했지만 결국 그 내부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혁명의 고립 속에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규정 속에서 그 당시에 소련 사회에 있었던 노동자와 그다음에 국가 권력과의 관계, 당과 노동자 계급과의 관계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을 그러면 그 어떤 데서는 이행에 실패한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라서 어떤 그 제3의 특수한 독립적인 사회 구성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은 그 노동자 국가거나 최고원 노동자 국가거나 그 노동자 국가라는 규정을 하기도 하고 국가자본주의라는 규정도 하기도 하고 자본주의라는 규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소련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사실 그대로 소련이 그 사회주의가 아닌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련 내에 자본주의적인 것만 있었느냐 자본주의적인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여전히 그 교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비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그런 근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사회를 지배적으로 지배했던 그 사회관계가 본질적으로 사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와 임노동자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형태가 띄었지만 결국 자본가와 임노동 관계가 전혀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본주의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삼을 것은 첫 번째 소련의 사회에서 소련 혁명을 통해서 교훈할 것은 그 스탈린주의 반혁명이라고 지칭되는 일국 사회주의가 그 당시에도 불가능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아예 일국 사회주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계획경제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국유화의 형태를 띠든 무슨 형태를 띠든 실제 생산의 과정과 소비의 과정과 유통의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요구나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제들은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쓰긴 썼지만 저희가 말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중국이나 뭐 이번에 리비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 국가 산업의 국유화 문제나 아니면 그 소유 형태가 개인이 아닌 국가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국유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먼 체제이다라는 교훈이고요. 세 번째, 특별히 지금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도 규정받고 있는 북한 같은 착취 체제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그 타도해야 할 그런 최악의 착취 체제이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부르주아 국가들의 사적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북한 체제의 지배 계급은 가장 악랄한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런 그 착취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자 계급 스스로 그들을 타도하고 성명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할 공산주의 사회는 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이름의 노동자 계급을 배신하거나 대리하는 그런 것들의 그것이 아니고 바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으로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평행의 권력의 창출과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전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전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지도적 역할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 계급을 배신하거나 노동자 계급의 집단적 권력을 당에게 이양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련이나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불리는 그런 역사적 사례들에서 교육점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인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의 그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그 사회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규정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특히나 2010년, 2008년 이후의 상황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 이어질 국제적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그 과거 역사는 중요하지만 현재적인 상황이 한국의 자본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 환경과 국제적 자본주의 발전에 그 바로 그 조응하는 같이 흘러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자본주의 쇠퇴의 경향에 한국 사회도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한국 사회의 혁명도 바로 그 자본주의 일반 모순과 자본주의 근본 자체를 타도하고 폐기하는 그런 혁명이 이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구 자본주의하고 다르게 그 경제적으로는 그 착취율과 그다음에 물적 그 축적이 많았지만 지정학적 그 위치나 아니면 그 짧은 자본주의 그 발전 역사를 통해서 그 후발적인 그런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을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착취하면서도 또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한 아주 그 최악의 쇠퇴기 자본주의의 반동적 양상을 보여주는 그 사회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노동자 혁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생산 관계를 철폐하고 노동 해방을 이뤄낼 공산주의 노동자 혁명이고, 그리고 이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 해방 투쟁의 일부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시키는 세계 혁명의 과정의 일부로서 한국 혁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PT 독재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혁명의 주체는 이 사회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고 또 이들이 그 노동자 계급 고유의 조직성과 집단적 힘으로 바로 수행하는 노동자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삼인주의나 기타 계량주의나 이러저러한 그 국가 권력을 자기들이 접수해서 그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세력과는 다르게 그 의회나 선거를 통한 집권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게릴라전 같은 이런 그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과 무장력에 의존해서만 혁명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은 역사적으로도 나타났고 지금도 그 맹아들이 보이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자립적 조직인 노동자 평의회와 그리고 혁명 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 정당을 통해서만 그 혁명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번과 5번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 운동하는 세력의 그동안의 그 잘못된 그 의식들과 잘못된 그 노선들 어떤 거였냐면 혁명이라는 것을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 사실 그 혁명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국가 권력을 타도하고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이런 그 동학이나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소원시하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쇠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노동자 계급 스스로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라서 노동자 계급의 자립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한 국가 권력 장악 정도로는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자립성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 자립성은 그 다른 계급과의 관계 속에서 매겨지는 것이라서 그 다른 부르주아 정당들이거나 아니면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들 그 속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 속에서 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자립성을 담보할수록 오히려 노동자 계급이 그들에게 대리되는 그런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조직과 그리고 그런 노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한국에도 촛불투쟁이나 뭐 이번에 희망버스를 포함하여 또 아니면 그 장기적으로 노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미 노조를 넘어서는 투쟁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투쟁들이야말로 실제 우리가 앞으로 그런 투쟁들이 확산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조직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노동자 계급의 자립적인 계급 조직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그런 조건들과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만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기의 기관이자 권력의 그 맹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평의라는 그런 조직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노동조합 관료화된 노동조합 운동을 개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노동자 조직들을 그거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요건데요. 노동자 계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동자 계급의 혁명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세계혁명은 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세계혁명당이 존재해야 그 더더욱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혁명에 국제적인 그 혁명 조직이 없이 각자의 그 아래로부터의 그 총합체로서 세계혁명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세계혁명이야말로 반드시 새로운 인터내셔널을 필수적으로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혁명당이나 한국에서의 혁명도 바로 이런 새로운 인터내셔널 건설과 그리고 세계혁명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때만이 지금 각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러한 계급 투쟁들과 앞으로 일어날 혁명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말로만 하는 국제연대가 아니라 실제 같은 노동자 계급으로서 세계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만들어낼 이 혁명 강령과 혁명당 자체를 그것과 연계해서 물론 지금 아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 요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이제 출발 단계이지만 결국 궁극적 목표는 한국만의 일국적 혁명단과 일국적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혁명단과 세계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것으로 끊임없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2-3에 나온 이야기는 지난번 국가 권력을 장악한 후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책 중에 일부로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바로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에 공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